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민주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건설산업이 있어서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영역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각자 체감하는 핵심의 규제 영역들을 다룰 예정인데요. 특히나 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건설 활력 제고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뒀을 때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혹은 그 방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규제 분야를 말씀드릴 내용인지는 본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건설 전 주기에 걸쳐서 다양한 공급자 규제가 있습니다. 시공 이전 단계의 경우에는 시행사 혹은 설계자들의 입장에서 설계 심의 혹은 인허가 절차 등으로부터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시공 단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는 규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공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선 발표에서 살펴보셨던 품질이나 안전, 발주 제도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건설 시장 진입에 있어서의 체계와 질서를 규율하는 업영, 생산 체계 규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건설 하도급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 이 규제 영역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시장 질서를 규율하는 범주를 지금 넘어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는 밑에 나타나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공급자들의 시장 활동이 얼마만큼 위축되어 있는지 그 현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각각의 영역들이 놓여져 있는 현안, 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한지 이러한 배경들이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저 건축 인허가에 있어서는 지난 13일에 국정과제가 발표되었고요. 거기 안에 주택 공급 확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9일에 진행되었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9월 초, 늦어도 9월 초에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근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인허가 규제의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돼서 언급되어 왔던 만큼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건설 상품의 공급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절차 혹은 규제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생산체계에 있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발표한 바는 없지만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첨예한 대립구도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그렸던 것처럼 업역이나 시장을 구분되어서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경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하도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원하도급 관계, 1차 하도급 관계에만 모든 규제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2차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혹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영향들에 대한 사회적 보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하도급에 있어서는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현재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세 가지 규제 영역들에 대한 현안을 살펴본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공급자 규제를 더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앞선 발표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계획된 시간 내에 발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핵심 내용을 위주로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공 이전 단계 중심의 건축 인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급자가 확인해야 되는 기본 규제만 해도 140여 개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물 유형에 따라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까지 고려해왔을 때는 총 220여 개의 규제 법령이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0여 개의 규제를 조금 더 펼쳐서 봤을 때 현재 사업 단계별로 요구되고 있는 평가 혹은 승인의 영역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 규제의 내막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과 같은 기본적인 제한사항도 있지만 현재 특수 규제들이 더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주어진다든지 최근에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었다든지 이러한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왜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순전히 규제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아닙니다. 현재 지자체라든지 허가권자 등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된 바와 같이 최근에 공공기업, 특히나 이 기부 체납에 대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지역에서는 법정 부담금의 13배가 넘는 규모의 학교 기부 체납이 약간 체결이 되었다. 이러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허가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 남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건축 인허가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영역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부처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말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영역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인허가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심의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서 심의토록 지원하는 통합심의 제도론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인허가 승인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도 같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들의 취지는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지원하는 것인데 실제 이 제도들의 적용 범위를 봤을 때 시설물 유형, 봉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적용 범위가 다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심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추가 협의라든지 보완사항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을 뿐더러 실질적인 병목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의 분야에 있어서는 통합심의 범위의 제외가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대한 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첫 번째 한계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또 다른 규제가 수면 위로 오르고로써 결국에는 제로성 개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의된 법안 중에 이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어서 사용 승인 단계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치가 일정 부분 충족되지 못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토록 하는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인허가 있어서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정리된 바와 같이 여전히 지자체를 비롯한 허가권자가 현행 조례나 법령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허가 승인이 났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이 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에 정리된 사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까지 가게 된 사례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이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런 불필요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해당 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선 주택시장에 주력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략으로 공급 확대라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현재 건설 활력 제고라는 목표까지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정성적인 규제 합리화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당부해 나가는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인데요. 특히나 건축 인허가에 있어서는 기존 대비 소요되는 절차나 비용의 30% 절감, 이와 같은 하나의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다면 바로 절차의 신속성 그리고 사업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추진이 되었는데 아직은 국회 표류 중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치법이 있는데요. 해당 법안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겠다는 데 골자를 두고 있는 만큼 현 시점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병목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성 심의 분야에 있어서도 통합 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명확하게 개정을 해준 다음에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다른 유형의 사업에 대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 건축법, 소규모 주택 정비법 등을 도시정비법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 상품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난 것처럼 우선은 동봉대형 사각지대로 나타나 있는 이 기본 체납에 있어서는 관계부처 협동을 통해서 적정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자체나 시민위원회 운영 내시라고 하자면 그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은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히나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기별로 필요한 업무나 그 절차나 서류를 사전에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의제협의에 대한 사전 조율을 지원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전국 차원으로 확대 운영이 된다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더 개선 시급성이 높은 규제들을 더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오른쪽에 정리된 강원도의 사례처럼 더 선제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시공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제의 핵심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시공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건설 생산 체계 그리고 법역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이 발전해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건설업법이 제정되었던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당시에는 국토 재건이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의 역할을 국가 차원에서 정의를 해주고 이들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직으로는 종합과 전문건설 업계를 구분하고 수평적으로는 각 전문 영역에 따라서 세부 건설 업종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이렇게 오늘날의 건설 생산 체계가 형성된 것인데요. 근데 그 과거 당시에는 이렇게 세밀한 칸막이 형식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산업의 급속 성장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였는데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건설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면서 지나치게 다변되는 업역으로 인해 현재 우리의 건설 가치사들은 분절된 수준을 넘어서서 수많은 파편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제한된 건설 시장을 두고서 다양한 건설사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에 건설 생산 체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소위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하고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할 수 있도록 기본지었던 한방이식 업역 규제를 약 40년을 만에 폐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던 건설업종을 대업종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건설업 등록에 있어서 요구되었던 자본금 요건은 완화하는 대신 기술 등록 요건은 상향하는 이러한 조정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원자복자에 대한 직접 시공 활성화, 다단계 하도급 근절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약 7년 정도가 지났는데 물론 일정 부분의 성과도 있었지만 오른쪽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거를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원화도급 생산구조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건설하도급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상위 3가지 부분에 대한 현안을 먼저 중점적으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업역 규제의 현안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모든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모두 전체 건설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어야 했는데 아직 오른쪽과 같은 업역 규제가 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종합건설업체는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없고 1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종합공사를 원팀으로 수준하는 이러한 계획도 지금으로서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업역 규제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주된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고 나서 종합건설업계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이 개편되었다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실제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2가지 측면의 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문건설업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종합건설업계의 상당수도 소위 영세업체로 구분되는 종합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업계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일반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사무시장 진출에 활용됨으로써 두 업계의 소주 실적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살펴보면 실제 공공시장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연 지금 업역을 구분지어서 특정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이 유지되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 적절한가? 이런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업역을 넘어서서 이제 업종체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건설 업종에 있어서 29개의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폐합이 되었고요. 종합건설 업종은 5개 업종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칸막이 폭이 조금 더 넓어진 수준의 변화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업역과 업종을 구분짓는 칸막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업역 체계나 업종 체계를 봤을 때 그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실무상에서는 칸막이 폭이 넓어진 영향으로 인해서 공사 발주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특히나 동일한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공사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공사에 있어서 특히나 사무시장 진출을 제한해 놓고서 종합공사의 규모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그 반대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까지 등록 기준이 완화될 때마다 건설업체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도 결국에는 자본금 완화 조치만 이루어졌고 여전히 기술 능력 강화에 대한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건설업체 수가 증가한 만큼 페이퍼 컴퍼니와 부실 기업에 대한 리스크 역시 비례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업계에서는 지금의 건설 생산 체계를 2018년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제도적 칸막이를 상향시키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업역을 기반으로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건 단기적인 시장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그런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건설 산업은 저희가 2018년도 당시에 외쳤던 생산성 향상, 공정경쟁 촉진, 상생협력 활성화들을 이제는 저희가 정말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외치고 있는 초혁신 경제, 실용적 시장주의, 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 이와 같은 기조에도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역 도전한 업종 체계, 건설 등록 기준 전반에 있어서 새로 시점에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건설 산업 내에 모든 업역 체계를 철폐하고 그리고 중장적인 관점에서는 건설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칸막이를 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단일 업종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지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시장 선택의 자율성을 오롯이 확보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고용과 투자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에 분절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건설 가치 사슬을 융합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 건설의 전체 가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생산체계의 정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생산체계에 있어서 마지막 핵심인 원화도급에 대한 생산구조 그리고 건설화도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화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이 두 가지 법률을 통해서 규율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법률별로 중복 규제 영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의 리스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굉장히 촘촘한 규제망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하도급에 있어서는 28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22대 국회가 개헌한 이래 건설 하도급에 있어서는 규제 강화 목적이 입법안만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납품대금 연금제도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라든지 하도급 대금의 보호를 위해서 연간 정책의 적용 범위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원화도급 관계에 있어서 노동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재 하도급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정책은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일 목적의 규제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아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업계에서는 규제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정 혹은 상생이라는 규칙 아래에 1차 하도급 관계에만 모든 규제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2차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혹은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고려가 비교적 미비했던 것은 현실입니다. 즉, 이 하도급 행위 제한에 있어서는 법적 사각지대 영역에 놓여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바와 같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이런 사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부처에서도 최근에 특별감사가 성지점검 등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이러한 생산 구조는 건설 산업뿐만이 아니라 조선업, 혹은 자동차 산업 등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는 생산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법령상에서 직접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산업은 건설 산업이 유일한데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업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무등록자인 물량팀한테 하도급을 주는 게 금지되어 있지 도급 단계 자체가 몇 단계까지 내려가든지 이거를 법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 산업은 왜 불법이냐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자고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 건설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현재 건설 현장의 최일선에서 안전과 품질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담당자는 이 불법 영역에 있는 무등록 시공팀의 일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도급 규제 현황을 살펴봤을 때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고 실질적인 보호제도라든지 정책이나 규제는 소위 합법 구간으로 여겨지는 1차 관계에만 다 집중되어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도급에 있어서는 건산법과 하도급법을 통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규제망의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는 건설업 생산구조 전체를 바라봐서 특히나 2차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건설하도급에 있어서 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건설 근로자들로 하여금 현재 이들에 대한 근로환경과 임금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건설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하도급에 있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의 정렬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서 중복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고요. 한 가지의 문제를 다르게 처벌하고 있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렬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끝에 결국에는 각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분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노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명확한 역할 분리를 통해서 건설업계의 규제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부처 간의 경쟁적인 규제 방안 움직임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축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발생하는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어서는 제도권 내에서 시공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이 무등록 시공팀이 활용되고 있는 형태를 구분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5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이 운영되는 소팀장형 시공팀이 있습니다.
직접 고용토록 장려하는 유인책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나 시민도 가점이라든지 삼세경력 가점, 시공능력평가 5대와 같은 이러한 재반 제도도 같이 마련해드려야지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의원은 소팀장형 팀이 조금 더 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 소장형 시공팀이 있습니다. 이런 좀 더 큰 규모의 팀이 있어서는 현장 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당사자나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에 있어서는 건설 현장에서 그 어떠한 근로도 제공하지 않고 가운데에서 건설 근로자 알선만 하는 채용팀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팀이야말로 건설 현장에서의 생존 컴퓨팅 리스크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 시장에서의 완전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한 단속 강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의 건설 기업이 채용팀장을 통해서 건설 근로자를 알선받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채용팀장을 경유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재반 환경들이 전부 다 불법의 영역임을 반드시 알리고 홍보하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건설 산업의 특수한 성격상 발생하고 있는 혹은 형성되어 있는 생산 구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안전이나 품질, 건설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규제 분야를 좀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꼭 규율이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규제 체계를 내실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설 활력 제고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